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올해 초 국회 국민연금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들의 수그를 거쳐 내놓은 방안은 연금을 더 내더라도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끌어올리자는 것이었지만 이 정부가 내놓은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정부는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혁안이 오히려 세대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로 높이고 국민연금 가입자 수와 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 방안 역시 논란인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K문학의 중심에 있는 박상영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일주일 앞두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건국대 충주병원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은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이번에 새로 붙었습니다. 여기가 원래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5명이 사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는 병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뭐 축소 운영이라고는 하지만 응급실 이용을 할 때 야간 안 되고 주말 안 되고 공휴일이 안 되면 이거는 응급실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거의 안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고향 가는 행렬이 시작이 될 텐데 응급의료센터에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역량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지난 5일 기준으로도 27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이 모두 88곳이라고 하는데 평시인 2월 첫째 주하고 비교하면 이때가 109곳이었으니까 20% 가까이 줄어들었고요. 또 성인 응급내시경이나 유아 장폐색, 중증 화상을 치료할 수 있는 응급실은 평소의 절반 가까이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모두가 중증 환자가 아니더라도 추석 연휴에는 특히나 이제 뭐 요리하시다가 화상이나 또 교통사고, 응급실 찾는 환자가 평시 3배가량 증가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부가 파견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들이 현장에서 진료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오늘도 군의관 200여 명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지금 이대목동 병원 비롯해서 아주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이렇게 의료기관 5곳에 먼저 배치된 군의관 15명이 모두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다수 본인 의사에 의해서 되돌아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오늘까지 추가로 235명 추가로 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군의관은 사실상 일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파견되는 군의관 중에 200여 명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는 8명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복지부와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들에 대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가 철회하는 일도 있었죠. 네, 어제 복지부가 이 응급실 근무 거부를 한 군의관에 대해서 지속적인 교육 및 설득과 더불어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자 이제 비판이 쏟아진 거죠. 정부가 세운 대책에 혼란이 생긴 걸 두고 개인에게 이거 책임을 묻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왔고요. 특히나 군의관이라는 신분이라면 사실 갑자기 어느 날 이날 여기로 가라 하면은 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배치 과정에서도 불합리하다 이런 불만이 표출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징계 얘기가 나오니까 비판이 쏟아졌고 그 후에 이제 복지부가 다시 이걸 번복합니다. 실수였고 징계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정정을 한 건데 서면 답변 과정에서 잘못 나간 것이고 혼선이 있었다라고 했고요. 국방부도 이어서 입장문을 냅니다. 징계 요청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이 서면 답변에서 군의관이 절차를 밟지 않고 근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근무지 명령 위반이 되는 것은 맞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또 수행 업무를 공문에 적시해놨기 때문에 군의관들이 어떤 업무 하게 되는지 모른 채로 파견된 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군의관 과실로 의료사고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부분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네, 그도 그럴 것이 일단 그 병원의 소속 직원이 아닌 파견자로서 온 건데 긴급 투입됐다고 의료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일단 정부는 개인에게는 배상 책임을 면제해주겠다는 방침을 새롭게 내놨습니다. 대신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거고 배상 책임 동의서도 65개 기관에서 중소본에 이미 제출을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또 경영난 겪고 있는 병원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런 지적도 피할 수는 없어 보이고요. 일단 뭐 병원의 배상 부담은 다소 완화하기 위해서 단체 보험에 가입을 했고 이에 따라서 청구당 2억 원 그리고 총 보상한도 20억 그러면 10개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약을 완료했다. 또 파견 인력 과실에 의해서 책임이 발생한다면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천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 이렇게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의료 공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는 이미 시작된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원장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실무 협의에 나섰습니다. 협의체에 여야 의료계 이렇게 각 주체별로 3-4명씩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또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 교육위 소속 여야 의원, 의료현안의 밝은 중진 의원 참여를 조율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르면 추석 연휴 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협의체 1차 회의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오늘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에서 협의체 구성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선 의료계 참여가 불투명해 보인다고요. 네, 이게 정부 측에서 참여하는 인원 보건복지부 장차관, 교육부 장차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의료계에서는 교육부 장차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린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또 의료계는 증원 전면 백지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여야 시각이 다른 게 민주당은 이거 의료계 참여가 일단 시급하다. 그러니까 그럼 의료계가 요구하는 내년도 정원도 논의를 해볼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반면에 정부 여당은 시기상 이건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협 관계자 쪽에서는 내년도 또 2026년, 25년, 26년 이렇게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이건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같은 입장을 내고 있고 서울시 의사회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가 없으면 협의체도 무의미하다라는 입장문을 이번에 냈습니다. 대통령실은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정치권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의료계와 물밑 대화도 없었던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통령실은 뭐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는 절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번에 또 새롭게 그렇게 못을 박았고 그리고 또 2026년 증원을 유예하자라는 내용도 이거는 의료계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재논이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확고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의료계 향해서 대화의 장에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회의적인 게 지금까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사단체에서 갑자기 또 뭐 입장을 전향하는 거 이거는 좀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네. 이런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이거 협의체부터 구성은 할 수 있겠느냐 뭐 논의를 하기 전에 협의체부터 구성이 어렵겠다라는 비관론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뭐 이런 거예요. 당장 오늘부터 또 수시원서 접수가 되니까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다. 뭐 계속해서 좀 학부모들, 수험생들 혼란이 커질 것이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 물러나진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간 이 사태를 타개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좀 전망을 보자면 장차관 경질로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정부 일각에서는 또 우선은 여야 의정 이렇게까지 꾸리진 못하더라도 여야 정부터 좀 출범부터 해보자라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 의정 꾸리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의료계 빼고 여야 정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도 통일된 의견은 지금으로선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차원의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네, 그 여야 의정 말고 여야 정부터 그러면 우리 정치권부터 좀 어떻게 출범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은 일축을 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협의체는 여당이 주체가 될 거고 또 그런 논의도
여당에서 할 것이다. 의료계가 테이블로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야 의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거고요. 전반적으로 의료 대란 해결에 있어서 뭐 주도권을 쥐기 위한 여야 신경전도 읽혀지고 거기 대통령실까지도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입장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재검토하면 또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그러니 협의체부터 빨리 해보자. 야당은 조건 없이 협조해라 이런 거고요. 민주당은 내년도 정원도 우리가 논의 테이블에서 이걸 다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유지를 하고 2026년부터 좀 고려를 해보자 했던 거하고는 또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모습도 읽혀집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간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는데요. 뭐가 쟁점이 될까요? 네, 오늘 정치 분야 시작으로 해서 내일 외교통일 안보 분야, 11일에 경제 분야, 12일에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의 청문회라든가 여기서 이제 나왔던 공방이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12일에는 이제 민주당이 주력하는 지역화폐법 이거를 추석 명절 전에 분명히 테이블에 올리려고 할 텐데 이걸 두고 여당의 필리버스터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대정부 질문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건 야당의 시간, 야당의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격수로 나서는 야당이 이제 정부의 능력을 검증하는 시간인 건데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질문자 구성 배치 순서에도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래서 야당은 일단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을 겨냥을 할 텐데 특히나 의료개혁의 당위성, 현 상황을 지적을 할 테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라 이렇게 촉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독도 지우기를 비롯해서 최근 임명 인사들의 역사관이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고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은 방어를 해야 되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왜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 부각하면서 국민들이 좀 힘을 실어주실 것을 이렇게 좀 호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을 꺼내면서 거대 야당의 선동, 국정 운영에 대한 방해 공작이다 이렇게 방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금 상황이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가 소환 조사가 됐었기도 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딸로 이제 검찰 수사가 좁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걸 들어서 야당은 좀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져갈 거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앞서 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하고 김건희 여사 측 설명을 다 들은 뒤에 14명 모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낸 거고요. 공소제기 의견을 낸 위원은 한 명도 없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물론 이 회의 도중에 일부 이게 혐의가 여러 개니까 그중에서도 알선수재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수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거나 아무리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로 지적을 한 내용도 있었다고는 전해지고 있는데 다만 이번 수심위 자체가 다른 내용들은 다 빼고 이제 공소 제기를 하냐 아니면 불기소하냐 이거 두 개를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수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의결 대상이 아예 아니었고요. 그래서 공소 제기 아니면 이제 불기소 여기로 굳어진 거죠. 그런가 하면 한편 가방을 건넨 이 최재형 목사는 수심이 열리기 전에 본인도 출석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긴 했었는데 이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밝혔어요. 네. 수심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출근길에 기자들하고 만난 자리에서 수사심의위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그 전부터 말씀드린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비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께서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안다. 다만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행위가 되지 않고 두 가지 문제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이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이원석 총장은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는 이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좀 보완하고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원석 검찰총장 언급으로 미뤄봤을 때 그리고 또 이미 수심위가 불기소를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는 이원석 총장 퇴임식에 앞서서 이 사건을 좀 종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게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의 말대로 이게 법리적으로는 무혐의일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 법적인 감정에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당분간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법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법적으로 어떻게 대입할지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이게 법이 범죄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은 어렵지만 국민들이 공직자하고 배우자에게 바라는 건 또 다른 선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국민들이 보는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어쨌든 간 장기적으로는 국민들의 마음이 판단을 할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보면 이제 여권에서도 그 안에서도 일부 법리적으로만 무혐의지 이건 사과는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온다고는 하고요. 일단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가 이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물타기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건희 여사 측은 명품 가방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국가 귀속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어요. 네, 이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달 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법조계 등에 따르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포기하면서 또 명품백을 두고 이건 대통령 기록물이다라는 주장도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자체가 사실 이거는 직무와 관련해서 받은 선물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에서는 처음에 뭐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 이런 진술이 있었고 검찰도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주장하는 건 선물도 아니고 받지도 않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귀속한다라는 거니까요. 우리 안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검찰은 이 사건 처분 완전히 종료되고 나서 이미 제출한 물건이나 압수물을 환수를 하는데 만약에 소유자가 이 소유권 이런 식으로 포기한 경우라면 공매 절차를 거쳐서 국고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 회동하면서 야권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검찰의 수사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대표 경남 양산으로 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한 7개월여 만에 만났는데 손도 맞잡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요. 40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했는데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검찰 수사를 규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법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문 전 대통령도 정치 보복성 수사다 이렇게 개탄하면서 당당히 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다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 향해서 국방이나 안보 이런 보수층 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 그렇게 해서 재집권을 위한 지지층 확장에도 힘써달라 당부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내 결집에 좀 힘을 실어줬다라는 게 민주당 측의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를 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을 했는데 건강과 안부를 묻고 권양숙 여사는 감사를 표하면서 일련의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이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민주당의 선동 정치다, 방탄 정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여름 같은 폭염이 9월에도 이어지면서 아침부터 도로 고장난 차 소식이 꾸준하고요. 또 추석 연휴를 한 주 앞두고 평소보다 도로 이동량도 많은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 분기점부터 용담터널까지 8km 구간 이전 시간에 사고가 정체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후 당진 분기점 부근 양방향이 크게 답답한데 목포 쪽은 2차로가 서울 방향은 3차로가 각각 작업으로 막혀 있어서고요. 계속해서 서울 쪽 서평대 분기점 부근 갓길은 고장난 차로 바람 부근 2, 3차로는 사고 차량들로 차단되면서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쪽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서울시간과 수원 일대 정체 지나서도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11km 구간, 또 안성 부근으로 평소보다 정체 길어져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안성과 기흥에서 신갈, 서울시간으로 차가 많은데 이 사이 죽전 휴게소 부근 4차로는 고장난 화물차로 막혀 있습니다.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박혜진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난주에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정부가 21년 만에 내놓은 개혁안의 핵심은 결국은 더 많이 내자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내는 돈인 보험료율이 9%고요. 네. 이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소득 월액의 9%를 내면 생애 평균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 네. 문제는 이렇게 이 숫자를 유지해서 가면은 거두는 돈은 적은데 지급해야 할 연금이 많고 또 고령화까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54년에 고갈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금 개혁을 추진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번에 나온 그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소득의 9%인 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연령대에 따라서 좀 차등적으로 하겠다. 뭐 매년 0.25%포인트에서 1%포인트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서 최종적으로는 13%까지 인상하겠다. 그리고 이 연금을 받는 이 소득 대체율은 당초는 사실 올해 42%인데 이게 2028년까지 가면은 40%로 내려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자, 42%로 유지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보험료율 9%가 1998년 이후에 26년간 동결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개혁하지 않으면은 현재 이제 1,036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국민연금 기금이 이게 2056년에 고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도 좀 당초 계획보다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고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게 국민연금 가입자 수 그리고 기대 여명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자 그렇게 하는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연금 받을 때 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받는 돈을 조정을 했는데 이제는 가입자 수가 뭐 줄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기대 수명까지 계산에 넣어서 받는 돈을 조절하겠다는 거고 이거를 2036년부터 발동하면 기금 소진 시점이 2088년으로 더 연장된다 이렇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차등을 해서 연금을 더 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게 될까요? 사실 핵심 자체는 더 많이 내자는 건데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세대별로 다르게 올린다는 게 핵심이고 아까 전에 결국 최종적으로 13%로 인상하는 게 그 최종이라고 했잖아요. 네. 50대 가입자는 매년 1.0%포인트씩 보험료가 오르고요.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가 오르게 돼요. 이런 식으로 13%까지 올리다 보니까 계산해 보면 50대는 4년이 걸리고 40대는 8년이 걸리고 30대는 12년, 20대는 16년이 걸려요. 그렇게 네. 해서 2040년이 되면 전부 다 이제 13%에 이르게 되는데 사실 그간 연금 개혁 관련해서 제일 이제 불만 목소리가 많았던 게 청년들이었잖아요. 네.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연금을 내야 하는 청년층 부담 크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조금 부담 줄여주겠다는 거고 사실 이게 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예를 들어서 뭐 매달 400만 원을 받는 5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 적용하면 월 보험료가 36만 원이잖아요. 근데 정부안 대로라면 내년에는 1%포인트가 오르거든요. 그럼 10%를 적용하니까 40만 원. 그러니까 매달 40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한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 400만 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내년부터 월 10,000원씩만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저희 같은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연금을 회사랑 반반 부담하는데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전부 부담을 하게 그렇죠.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앞서 설명했던 50대가 내년부터는 매달 4만 원을 더 내야 되는데 직장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반반 하면 되니까 뭐 2만 원만 추가로 하면 되는데 자영업자들은 4만 원 고스란히 내야 되고 20대 같은 경우에도 직장을 다니면은 5천 원만 내면 되니까 이게 사실 많게는 뭐 추가 부담금이 8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세대별 갈라치기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중장년층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연금액이 크다는 점에서 좀 노동시장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요. 이게 사실 그 정년을 지켜서 은퇴하는 사람이 뭐 공무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좀 은퇴 시기가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50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연금을 이 추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좀 더 커지잖아요. 다른 네. 세대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게 또 고용을 꺼린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아니면은 보험료를 좀 개인이 다 부담할 수 있는 직종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또 동의를 안 하면 아예 고용을 안 한다든지 이런 꼼수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대별 차등이 맞았냐 뭐 직장이나 아예 소득 수준별로 차등화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근데 사실 연금이라는 게 뭐 소득 격차를 좀 해소하자, 소득 재분배하자 이런 성격이 짙은 건데 연령대별로 차등을 준다고 하면 사실 20대도 뭐 부자들이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오히려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게다가 이 세대별 차등이라는 게 좀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제도예요. 이게 사회보험 원칙에서 보면 동일 보험료 부담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좀 청년 세대의 반발을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 정부가. 그리고 아니면 오히려 이게 세대별 갈등을 부추겨서 좀 정부가 좀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의 고통을 다른 세대와 나눠보자라는 취지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고령화가 우리가 제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또 그 다른 나라의 선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을 적용하면 한 살 차이로도 세대 기준이 갈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이걸 좀 눈여겨봤는데 네. 따지고 보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 때문에도 이제 보험료를 더 내고 덜 내고 차이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지금 만 연령, 그러니까 뭐 양력 기준으로 하니까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태어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025년부터 보험료율이 인상이 되면 그 해에 이제 1975년생이 50세인데 매년 1%포인트씩 올라가지고 2028년에 이 보험료율이 13%로 높아지는데 불과 이제 한 살 어린, 뭐 하루라도 어린 그런 1976년생 같은 경우에는 0.5%포인트씩 보험료율이 인상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3%에 도달하는 연도가 이제 2033년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앞서 살펴봤던 자동 조정 장치 역시 논란이 되고 있죠. 이게 앞서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게 뭐냐면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경제 상황 등을 연동해서 좀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예요. 예를 들어서 뭐 기대 수명이 좀 더 늘어나거나 가입자 수가 크게 줄거나 이러면은 재정 위험도에 따라서 지급액을 달리하겠다 이런 거고. 근데 지금까지는 그럼 어떻게 했냐? 지금까지는 물가 상승률만 반영을 해서 돈을 조정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 안 그래도 저출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니까 가입자 수가 더 늘어날 리는 없잖아요. 그리고 네. 기대 수명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실제 받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액이 늘어나기는 하는데 상승폭 자체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올해 연금액이 100만 원, 그리고 물가가 3% 올랐으면은 내년에 103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뭐 평균 가입자 수 이런 걸 감안해서 뭐 101만 원만 주거나 102만 원만 주거나 이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이게 조정 장치가 아니라 좀 자동 감면 장치가 아니냐. 노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연금의 좀 기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렇게 오히려 자동 조정 장치를 좀 빠르게 도입할수록 기금 고갈을 밀어서 재정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또 이제 기금 소진 시점을 좀 늦추는 효과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걸 도입을 빨리 하면 할수록 이 소진 시점이 좀 늦춰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별개로 또 국민연금 의무 가입 기간을 64세까지 상향하는 방향도 논의하고 있다고요. 네, 사실 지금도 보면 18세에서 59세까지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인데 네. 64 되기 전까지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실제 받는 데까지 시차가 좀 존재를 해요. 이게 사실 출생 연도에 따라서 다른데 뭐 간단하게 1952년 출생자는 뭐 60세였고 저희 아버지가 62년생인데 이 61년생에서 64년생은 63세에 받거든요. 네. 그리고 1969년생 이후는 65세에 받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애초에 이제 시작할 때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법적 정년이랑 같은 60세였어요. 네. 근데 이게 98년에 1차 연금 개혁이 한번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재정 안전 차원에서 2013년부터 61세로 높아졌고 이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가지고 2033년부터는 이제 65세의 연금을 받도록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60세가 정년 딱 채운다고 하더라도 소득 공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뭐 사실 그 동안에 뭐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좋은데 그게 이제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고 그때까지 이제 연금을 낼 만한 또 고소득 노인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연금 의무가입을 그 나이를 상향을 하려면 결국 정년 연장만이 해결책이다 이렇게 노동계에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반면에 이제 경영계에서는 좀 획일적인 법정 정년 연장에는 좀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정년 이후에 재고용하는 방식으로 계속 고용을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정부도 지금 뉘앙스를 보면 이 이제 경영계에서 얘기하는 계속 고용의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새이긴 해요. 네, 좀 각자 노사정의 좀 셈법이 다르다 보니까 사회적 합의까지 좀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안이 발표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정부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계속해서 연금 개혁안은 말이 나왔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브리핑 말미에 뭐라고 했냐면 국회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또 연금 특위와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앞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다시피 뭐 여야 정치권도 그렇고 뭐 전문가들 사이 그리고 시민사회도 다 찬반 여론이 분분한 상태라서 사실 개혁 결실을 볼 수 있을지는 사실상 아직 미지수고 뭐 여야 특위나 뭐 상임위 어디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할지도 아직 정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까지 뭐 98년 국민의 정부, 2007년 참여정부에서 한 차례씩 모두 2차례 성사됐는데 이후에는 거의 시도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분은 큰데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치적 역풍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자꾸 미뤄져 왔고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리고 26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27년에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 초기가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적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하게 됐어요. 박혜진 기자가 오늘로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사실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는데 길다면 길고 사실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는데도 이 청취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제가 또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보면서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아쉽지만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해 주실 거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망건 쓰고 세수한다가 있습니다. 여기서 망건은 상투를 튼 사람이 머리카락을 걷어 올려 흘러내리지 않도록 머리에 두르는 그물처럼 생긴 물건을 말하는데요. 보통 말총이나 머리카락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그 다음에 망건을 쓰는데 망건을 먼저 쓰고 세수를 한다니까 일의 순서를 바꿔서 하는 것을 놀림조로 이르는 속담입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탄건 쓰고 세수한다도 있습니다. 탄건은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의 하나인데요.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뜬 것으로 앞서 말씀드린 망건과는 좀 다릅니다. 무슨 일이든지 순서에 맞게 해야 하는데 순서가 잘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내기 어렵겠죠. 이렇게 일의 순서와 관련된 다른 속담도 있습니다. 입 아래 코란 속담인데요. 이 역시 일의 순서가 바뀐 경우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리밭에 가서 숭늉 찾는다 또는 싸전에 가서 밥 달라고 한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는 질서와 차례가 있는 법인데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비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전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층에 자리 잡은 티베트 고기압과 바다의 높은 수온 때문에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3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과 대전 33도, 원주와 대구 3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전주와 전남, 곡성, 구례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무척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볕이 강할 때는 실내나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뜨거워진 열기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낮부터 저녁 사이 경북을 제외한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광주와 전남, 제주도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 정도고요. 제주도에는 바람도 차차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 34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점차 기온이 낮아지겠지만 평년보다는 높겠습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 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8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고가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과 범죄는 다르다면서 공직자 배우자와 관련한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에 경찰청 차장 등을 역임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임명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에서 내수가 부진하다는 평가를 10달째 이어갔습니다.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데이터량은 적으면서 가격은 더 비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을이 오나 했는데 한낮 무더위가 아직도 기승이에요. 추석 연휴 직전까지 늦더위가 이어진다고요. 네,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낮엔 강한 햇볕과 습한 공기로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연휴 직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오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낮 최고 기온은 34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을이 맞나 싶은 늦더위는 이번 주 내내 계속되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라 평년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제주는 오늘 새벽까지 62일 연속 열대야를 기록하면서 최고 기록을 연일 갈아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더위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4일 토요일이나 돼야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보입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벌쏘임 사고가 크게 늘고 있어요. 네, 추석을 앞두고 벌초나 이른 성묘 가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올여름 긴 폭염으로 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면서 곳곳에서 벌쏘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경북 영양군에서 트레킹을 즐기던 동호회 회원 14명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고요. 경기 남양주의 한 공원에서도 공놀이를 하던 10대 남성 5명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벌떼에 쏘여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벌쏘임 사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닌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2,800건 넘게 발생했는데 지난 3년간 같은 기간 평균보다 40%나 늘었고요. 사망자 수도 올해 기준 벌써 12명으로 집계돼 최근 4년간 연간 사망자 수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벌떼 때문에 벌집 제거 신고도 크게 늘었는데요. 지난해 23만 건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20%나 급증했고 올해도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기나긴 폭염이 계속되면서 이 벌의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산란 가능한 시기가 되면서 벌의 개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특히 벌들의 활동이 초가을까지 계속되는 만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거나 이른 성묘를 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혹시라도 산이나 야외 활동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 옷을 입는 게 벌쏘임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은색이나 갈색 계열의 옷은 오소리 같은 천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피하시고요. 향수나 화장품, 달콤한 향을 내는 과일도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혹시라도 벌집을 건드렸을 땐 머리를 감싸고 신속하게 20m 이상 전력 질주의 현장을 벗어나야 한다고 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청객이 또 있다고요.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면서 모기들이 출몰하고 있어요. 네, 무더위도 버틴 강력한 가을 모기가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유달리 더웠던 날씨 탓에 최근 2달 동안 채집된 모기 개체수는 약 5천여 마리로 평년 평균보다는 감소했지만 날이 선선해지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일본 뇌연맥의 모기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모기는 알에서 성충이 되는데 2주도 채 안 걸린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100개가 넘는 알을 낳을 정도로 벌식력이 좋아서 개체수 증가 속도도 그만큼 빠른데요. 문제는 일부 모기가 일본 뇌염을 일으킬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일본 뇌염 환자는 대부분 5월에서 11월 사이 발생하고 환자의 80%는 9월과 10월에 집중되고 있는데 특히 9월은 벌초, 나들이 같은 야외 활동이 많고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의 발생 빈도가 정점에 달해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목에 물려 전파되는 일본 뇌염은 대부분 발열과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과 발작, 마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에는 올해 들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일본 뇌염 환자 2명이 동시에 확인되기도 한 만큼 예방접종 잊지 마시고 예방수칙도 꼭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신용 유의자가 된 20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신용 불량이란 용어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네. 일은 없고 생활고에 빚만 쌓여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 신용 유의자가 된 20대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 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 5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3년 전과 비교하면 25%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신용유의자가 8%가량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20대 증가세가 더 확연히 늘어나는데요. 신용유의자는 연체기간이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면 신용정보원에 등록되고 신용카드 사용정지와 대출이용 제한, 신용등급 하락 등 금융생활에 여러 불이익을 받는 만큼 본격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 낙인이 찍혀 경제적 어려움이 더 심화되는 구조입니다. 은행권에서 받은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경우가 3만 3천여 명으로 전체 절반 수준을 차지했고요. 그 뒤로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 순이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수십만, 수백만 원 수준의 대출을 갚지 못한 소액 연체자 비중이 큰 것도 청년 채무의 특징으로 나타났는데요. 신용평가회사의 단기연체 정보가 등록된 20대는 같은 기간 7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연체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6만 4천여 명으로 20대 연체가 10명 중 9명은 소액 채무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액이 소액인 점을 감안할 때 생활비나 주거비 등 생계 관련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상당수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고금리와 고물가의 경기는 얼어붙고 제대로 된 일자리까지 구하지 못하며 청년층의 빚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취업 시장에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고 있는데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는 2022년 11월 이후 2년 가까이 전년 대비 감소세를 기록 중이고요. 지난 7월 청년층 가운데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4만 3천 명으로 집계됐는데 같은 기간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저성장 먹구름이 들이우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생계 어려움이 소액 연체라는 결과로 드러나는 모습인데요. 단순한 채무 조정 같은 금융 해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일자리와 사회 정책 등 긴 호흡으로 청년 정책이 시급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참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인데요. 전주에서는 이른바 라면 복지가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고요? 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와 코끝을 자극하는 라면 끓이는 냄새, 한국인이라면 한 입만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참기 힘든 유혹이죠. 최근 전주에서는요, 시민 누구나 무료로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라면 카페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고립 가구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자는 취지인데 적은 예산으로 좋은 호응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도통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고립된 위기 가구를 사회 밖으로 끌어내보자는 취지로 2달 전 6개 사회복지관에 설치됐는데요. 청년들부터 중장년분들도 계시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들까지 낙인감 없이 편하게 나와서 함께 라면도 먹고 대화도 나누면서 모두가 어울려 사는 공간에 호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1년간 시범 운영을 했을 때도 1,700여 명이 찾아왔고요. 42가구에 대한 사회복지 상담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정식 운영에 들어가면서 라면과 김치 등 기부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사용되지 않는 공간에 라면 기계 정도만 놓으면 되다 보니까 6개 공간을 모두 마련하는 데 든 예산은 4천만 원 수준이라는데 시민들은 이른바 가성비 좋은 사회복지 모범 사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스미싱 범죄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에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이런 문자 메시지 받게 되면 혹시 문자 사기는 아닌지 의심부터 해봐야겠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공기관이나 쇼핑몰을 사칭해 악성 앱 설치나 통화를 유도한 뒤 금융정보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이른바 스미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 방법도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데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기 수법은 층간소음 신고가 접수됐다, 음식물 분리수거 위반으로 신고됐다 같은 문자와 함께 경찰서를 사칭하며 인터넷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당 주소나 전화번호를 함부로 누른다면 나도 모르게 악성 앱이 설치돼 보이스피싱이나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겠고요. 추석 명절 선물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거나 택배 배송을 하려는데 주소가 불명확해 배송할 수 없다는 메시지도 자주 쓰이는 스미싱 수법이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피해를 입게 되면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금융사 영업정 콜센터를 통한 일괄 지급정지 요청 또는 112 사이버범죄신고센터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등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들뜬 명절 분위기에 아차하는 순간 속아 넘어갈 수 있으니까 꼭 2번, 3번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공항 주차장들도 추석 연휴를 앞두고 또 비상이 걸렸어요. 네, 추석 연휴인 오는 14일부터 18일 5일간 전국 국내선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된다고 하는데요. 주차 대란이 벌어질 게 불보듯이 뻔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당장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한 시민은 평소 주차료가 비싸 공항에 차를 끌고 나올 엄두도 못 냈는데 편하게 고향에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서울로 역귀성하는 제주 서귀포 주민 한 분은 왕복 항공료만 40만 원 가까이 들 만큼 지출이 심해 리무진 버스를 탈 생각이었다면서 이번 기회에 장기 주차장을 한번 이용해볼 참이라고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연휴 기간 공항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하면서 김포공항의 경우 최소 10만 원, 제주 등은 최소 5만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공짜라는데 한번 차 가지고 가볼까 고민 중이시라면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네. 대부분 공항 주차장은 평소에도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 주차 자리 찾다 출발도 못 해보는 불상사가 생기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실제로 한 달 전에는 김해공항에선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한 차주가 비행기 시간에 쫓기자 도착장 진입로에 무작정 주차를 한 뒤 여행을 떠나버려서 공분을 사기도 했죠. 제주공항도 평소 장기 주차장은 거의 만차에 가깝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공항들은 부랴부랴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섰는데요. 김포공항은 직원 화물 주차 공간까지 전면 개방해 만여 면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제주공항은 포장이 안 된 임시 주차장 부지 약 400면과 명절 때마다 혼용하는 직원 주차장 400면 등 총 800면 정도 추가 주차면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만 한국공항공사는 포털 등을 통해 공항 주차장 잔여 주차 매수를 확인할 수 있지만 출발 때와 달리 도착 시 만차일 수 있어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면서 각 항공사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는데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지만 저라면 잠깐 편하자고 괜히 차 가져갔다 비행기 놓치느니 맘 편히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추석 맞이 온누리 상품권 할인 판매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부터 추가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고요. 네, 최대 15%라는 역대 최대 할인에 판매 첫날부터 접속자 폭주로 온라인 판매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고 종이 상품권은 30분 만에 동인하기도 했었죠. 불과 사흘 만에 준비된 3천억 원 어치가 다 팔려나가고 오늘부터 추가 판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규모만 1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기존 특별 할인과 마찬가지로 카드, 모바일형은 15%, 지류형은 10% 할인을 적용해 추가 판매한다고 합니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제 한도 완화돼 전통시장과 삼정가 점포는 물론이고요. 그 안에 있는 태권도, 피아노, 미술학원, 치과, 한의원, 동물병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15일까지는 전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최대 30% 4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행사도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앞서 기회 놓치신 분들 얼른 구매하러 가셔야겠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임선훈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간인데요. 이다혜 기자가 자리를 비운 관계로 오늘은 시내 21 조연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나입니다. 네, 조연나 기자가 들려줄 책 이야기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박상영 작가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다고요. 네네. 늦여름에 읽기 좋은 소설들을 많이 써주신 작가님입니다. 박상영 작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좀 드리자면요. 네. 2016년 문학동네 신인상의 단편소설 페리스 힐튼을 찾습니다가 당선이 되면서 등단을 했습니다. 글 쓰는 것 자체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다고 하시는데요. 대학에서는 프랑스어 문학과 신문방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자 일도 했었는데 해보니까 자신은 남의 글을 쓰는 게 별로 잘 맞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대학원에서 문해창작을 공부하는 등 본격적으로 소설 쓰기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제 면에서는 퀴어들의 연애 이야기를 많이 집필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 주제를 퀴어에 한정짓지는 않고요. 2030 청년들의 일과 사랑, 관계에서의 감정들을 좀 세밀하게 묘사하는 작가입니다. 등단 이후로 독자들과 평단으로부터 빠르게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수상 경력을 좀 말씀드리면 2018년에는 우럭한점 우주의 맛으로 제10회 젊은 작가상을, 2019년에는 단행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와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로 제11회 허균 문학 작가상을 수상을 했고 단행본 대도시의 사랑법으로 국내에서 신동엽 문학상을 거머쥔 다음에 인터내셔널 부커상과 더블린 문학상에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수상 내역이 어마어마해요. 네네. 문학계에서 이렇게 박상영 작가를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좀 말씀을 드리면 동시대 청년들 그리고 퀴어들의 현실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글로 옮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퀴어들을 쉽게 대상화하지 않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또 박상영 작가 인물들은 제태로 자기 연민을 하지 않고 또 작가 자체도 인물들에게 연민하는 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가볍지 않기도 하지만 자조 섞인 웃음을 섞는다거나 아주 솔직하게 인물들의 심정을 묘사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독자가 몰입도를 높일 요소가 꽤 많은 거죠. 청춘들의 우울과 방황을 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특화된 창작자라서 첫 소설집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눈물과 자이툰 파스타가 출간이 됐을 때 김건영 문학평론가가 농담하는 퀴어라는 신인류의 등장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상을 꾸준히 받고 노미네이트가 됐다는 건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성실하고 신작을 많이 내는 작가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길어올리는 힘이 있는 작가다 이렇게도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취향에 맞는 독자분들이 계속 신간을 쫓아 읽으면서 작가의 작품 세계 어떤 지향하는 바를 파악하기 굉장히 좋은 소설가입니다. 박상현 작가의 소설이 영상화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박상영 작가의 대도시의 사랑법이 영화와 드라마로 각각 제작이 됐는데요. 두 작품이 오는 10월에 나란히 공개가 됩니다. 네. 먼저 영화 대도시의 사랑법은 10월 1일에 개봉을 알렸고요. 배우 김고은, 노상현이 주연으로 출연을 합니다. 연출은 영화 탐정 리턴즈, 미싱 사라진 여자, 그리고 드라마 살인자의 쇼핑 목록에 메가폰을 잡은 이연희 감독이 담당을 하고요.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은 OTT 플랫폼인 티빙에 10월 21일에 공개가 됩니다. 이 대도시의 사랑법 같은 경우는 4편의 중편으로 이제 엮인 연작 소설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 명의 연출가가 연출을 한 게 아니라 허진호, 홍지영, 손태겸, 김세인 이 4명의 감독이 각각 한 중편씩 맡아서 연출을 했습니다. 드라마는 박상영 작가가 직접 각본 작업에 참여를 하기도 해서요. 좀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주연은 넷플릭스 시리즈 인간수업, 드라마 괴물 등에 출연한 남윤수 배우입니다. 사실 한 소설이 다른 매체로 각색되는 건 요즘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잖아요. 뭐 지금 당장 극장가만 보더라도 이미란 감독의 딸에 대하여나 장건재 감독의 한국에 실어서 모두 다 소설이 원작인 작품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구병모 작가의 파과도 뮤지컬을 각색해서 올해 초에 초연을 올렸고요. 민규동 감독이 연출을 맡은 영화 파과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의 사랑법처럼 한 달의 텀도 두지 않고 영화랑 드라마가 같이 공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식으로든 화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이 공개가 되기 전에 소설이 미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출가와 배우들은 결국 이 소설을 자기식대로 각색을 하고 해석을 다르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소설을 보신 다음에 작품들을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 한번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네. 말씀드렸듯이 4개의 중편으로 이루어진 연작 소설이고요. 출간 일주일 만에 4쇄, 15,000부를 제작하면서 그 당시에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2016년에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가 대표로 있는 영국 틸티드 엑시스 출판사와 출간 전부터 번역 및 영국 출간 계획을 맺은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요. 4개의 중편은 제희, 우럭한점 우주의 맛, 대도시의 사랑법, 늦은 우기의 바캉스 이렇게 4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부 퀴어 연애 소설이고요. 내용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제이는 대학에서 겉돌던 남자 주인공인 영이 자신이 성소수자라는 걸 여자 동기인 제이에게 들키게 돼요. 근데 그걸 계기로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워지면서 한 집에 같이 살게 되고요. 좀 가족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 제이라는 소설은 제이의 결혼식에 남자 주인공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과거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점으로 쓰인 소설이고요. 이어서 우럭한점 우주의 맛은 이제 주인공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엄마와 옛날 연인에게 자신의 그 성 정체성을 부정당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사랑법과 늦은 우기의 바캉스는 주인공이 제주도에서 규호라는 인물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 제목과 마찬가지로 이 4편이 좀 화려하고 북적이는 장소에서 친구, 가족,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의 감성이 잘 담겼습니다. 이 대도시의 사랑법에 수록된 4개의 소설 가운데서 특별히 추천하고 싶은 소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제희는 이 퀴어 소설에서 헤테로 여성이 이만큼 비중 있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제희를 주인공의 가장 친한 친구로 등장을 시키면서 둘의 관계를 아주 뭉클하고 유쾌하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녹아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세계에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존재가 주는 위로감을 제희를 읽으시면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도 좋고 아니면 그 시절을 지나온 그런 독자분들도 좀 제이와 주인공이 느끼는 외로움이나 위로의 공감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박상영 작가가 대도시의 사랑법에 작가의 말에 쓰여진 문구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적으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정면으로 다루면서 본인 역시 이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또 완벽하게 무결하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소설을 통해서 자신이 퀴어 당사자이거나 혹은 뭐 감정적으로 힘든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써줘서 고맙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 진심과 용기가 자신이 이제 소설가로서 계속 글을 써나가는 데 꽤 힘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으로 독자들도 자신의 글을 읽고 많은 용기와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대도시의 사랑법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책의 제목은 순도 100%의 휴식인데요. 제목 듣기만 해도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어지는데 실제 내용도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사실 주로 출퇴근길에 읽었는데 출근 대신 이대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한 작품이었어요. 이 순도 100%의 휴식은 박상영 작가의 첫 여행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뭘 할 때 진정한 휴식이라고 생각이 드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박상영 작가가 프롤로그에서 언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랑 좀 얘기를 나눠봤더니 사실상 자기는 뭐 넷플릭스를 보면서도 업무 메일에 답장을 하고 메시지가 오면 다 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 쉴 줄을 모르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도 100%의 휴식이라는 게 나에게는 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잠시의 쉴 틈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럼 잠시간의 이 쉴 틈을 목표로 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안에서는 본인이 이미 다녀온 여행들 그리고 본인과 본인 주변 사람들이 다녀온 여행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제주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가파도 아티스트 레지던스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초청을 받아서 자기 작업을 해나갔던 그런 경험이 좀 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김현수, 은희경 등의 작가들과 있었던 일화나 이제 본인의 소설인 1차원이 되고 싶어를 쓰고 또 예능 프로그램인 조인 마이 테이블에 출연하게 됐던 그런 제작기 같은 것들도 다 만나볼 수 있고요. 해외 여행기도 담겨 있기는 한데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관령, 광주, 가파도 같은 도시들을 오가면서 본인의 지인들과 자기 자신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굉장히 긴밀하게 잘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 OTT 시리즈 보다 보면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해지게 끝날 때가 많잖아요. 네, 이 소설도 각 에피소드가 끝날 때 그런 식으로 다음 장을 반드시 넘겨보게 만드는 그런 후킹을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게 좀 재밌게 이 작품을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인상 깊게 그려지는 여행지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그 가파도 프로젝트가 진행된 가파도 여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가파도가 사실 여행지로 그렇게 잘 선택이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좀 낯서실 텐데 박상영 작가가 본인이 가파도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부터 뭐 이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 뭐 도시의 모습이라던가 이 레지던스의 외형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잘 그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모르는 도시이지만 내 눈앞에서 정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책을 보시면서 느끼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동안 전 세계에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거든요. 이 예술가들마다 작품의 스타일, 그리고 하다못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다른 거예요. 네. 그런 차이를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으실 겁니다. 이 외에도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일부의 대탈출 프로젝트부터 빛이 고이는 곳, 꼭지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박상영 작가가 윤주성이라는 학창시절의 친구와 고향을 떠나 서울로 대학을 오기 위해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던 때, 그리고 긴 방황기를 거쳐서 소설가와 수의사가 된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봉태규 배우가 추천사를 썼는데 책을 펼치는 순간 박상영의 손에 이끌려 시공간을 초월해 온갖 장소를 누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에 딱 맞는 에피소드입니다. 색다른 휴식이 필요할 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박상영 작가의 에세이를 재밌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또 더 찾아서 읽어볼 만한 책도 있을까요? 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라는 박상영 작가의 첫 산문집이 있습니다. 되게 직관적인 제목을 가진 산문집인데요. 작가가 직장인이던 시절의 애환과 분투기를 담아서 쓴 작품입니다. 그래서 야근한 다음에 야식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이야기에 대해서 시작을 해요. 자기는 한 번도 굶고 잔다는 이 제목과 달리 굶고 자본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순간부터 독자들을 자기의 책 속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순도 100% 휴식의 책을 읽는 동안 좀 어디론가 떠난 것 같은 그런 해방감을 느끼게 해줬다면, 반대로 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는 이제 마찬가지로 항상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똑같이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너무 힘들고 어떻게든 극복할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작가의 자기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 작가와 그래 이랬지 우리 이렇게 힘들었지라고 수다를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에서 뭐 특별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나 아니면 가장 좀 위로가 됐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발췌를 해와서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거창한 꿈과 목표를 희망을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내 삶이 어떤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내가 감각하고 있는 현실의 연속이라 여기기로 했다. 현실이 현실을 살게 하고 하루가 또 다른 하루를 버티게 만들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당신,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이 순간을 버티고 있는 당신은 누가 뭐라 해도 위대하며 박수받아 마땅한 존재다. 비록 오늘 밤 굶고 자는데 실패해도 말이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라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자기의 실패담을 먼저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뭐 한번 하루쯤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위로를 얻고 다시 다음을 바라보고 다음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에세이를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내 이야기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하다못해 정말 다이어트 중인데 좀처럼 야식이나 간식을 참지 못하는 분들부터 뭐 대상을 좀 더 넓혀 본다면 자기가 바라고 있는 목표 이루기에 실패하신 분들 혹은 삶에 지쳐있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결국 이 오늘 밤은 굶고 자야지라는 책은 너무 먼 미래보다는 현실, 오늘에 집중을 하고 오늘 하루를 설사 계획대로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을 더 관대하게 이해해주다고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자기 자신에게 건네기는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런 말을 책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상영 작가의 글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책은 뭘지 또 기대가 되네요. 네, 박상영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인 1차원이 되고 싶어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웹진 주간 문학동네에서 같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게 엮어서 출간이 됐고요. 실상 로맨스물을 꾸준히 써온 박상영 작가가 예전에 나는 스릴러를 좀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와 걸맞게 이 1차원이 되고 싶어라는 소설은 호수에서 시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책의 배경은 2002년 한 지방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자각한 10대 퀴어가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이 화자로 나서서 같은 학교 친구인 윤도를 좋아하게 됐고 그때 느낀 감정, 자유분방한 친구 문희와 나눈 우정 같은 것들을 굉장히 가감없이 전하고요. 또 2000년대 초반은 이제 월드컵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였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묘사가 돼 있고 뭐 대입 경쟁이나 친구들과의 우정에서의 갈등, 뭐 폭력 이 다 가감없이 묘사된 학교 생활, 뭐 아파트 단지에서 학군이나 집값으로 다 급을 매겨서 서로를 차별했던 과정 같은 것들이 굉장히 솔직하게 담겨 있습니다. 네, 1차원이 되고 싶어가 박상영 작가의 다른 소설들과는 좀 차별화된 매력이 있어요. 뭐 앞서 말씀드린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 다른 소설들은 주로 20대 초반이나 그 이상의 나이대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차원이 되고 싶어는 10대의 소년이 주인공이라 연령대가 한참 낮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달라졌고요. 그런 학창 시절에 겪은 친구, 첫사랑, 뭐 대학 입시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이 현재의 어른의 꼴을 갖출 때 어떤 자양분이 됐는지를 굉장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과거의 어두운 기억에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너무 무겁게 이야기를 끌고 가지 않고 10대의 풋풋한 첫사랑 그리고 일탈을 유축해하면서도 귀엽게 한편으로는 찌질하기도 하게 그려냅니다. 소설, 뭐 에세이, 산문 소개해 주신 책들만 봐도 형식에 딱히 구애받지 않는 유형의 작가인 것 같은데요. 박상영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관통하는 특징이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캐릭터 설정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들 각자가 가지는 배경이나 서사 같은 것들이 현실적이면서도 개성 강하게 그려지고요. 그리고 개성이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는 박상영 작가가 그리는 캐릭터들이 대체로 감정 표현에 주저함이 없고 방향성이 명확해서 더 도드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직한 만큼 말맛이 굉장히 살아있는 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게 등장할 때 주는 쾌감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현나 기자가 추천하는 박상영 작가의 작품들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또 이다혜 기자와 함께 추석 특집으로 준비한 특별한 북마크 코너로 찾아뵙겠습니다. 조현나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추석 명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명절에는 뭐 차례 지내는 집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차례라는 단어 뜻이 차로 조상들에게 예를 표하는 의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뭐 우리 차 안 쓰고 보통 소주나 청주 같은 술을 바치지 않아요? 그렇죠. 이 나라마다 그리고 같은 나라에서도 이제 지역마다 조상이나 신에게 예를 표할 때 사용하는 음료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 대부분 해당 지역의 그 특징을 반영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물을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깨끗한 물이 귀한 서아프리카 지역이나 일부 동남아시아 불교 국가에서는 물을 바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풍습 아시잖아요. 네. 예. 뭐 그 외에 몇 가지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어요. 이를테면 인도의 힌두교도들이나
이 몽골의 유목민들 중에는 우유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남태평양의 섬나라나 인도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을 또 사용을 하죠. 코코넛이 많이 나는 지역이겠죠. 이 조상에게 예를 표할 때 사용하는 음료는 뭐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또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에서는 옛날에는 차를 많이 사용해 왔죠. 특히 신라와 불교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의식에서 차를 많이 썼습니다. 뭐 차례, 다례라는 이름이 생긴 배경이죠. 그러다 이제 조선시대에 불교 문화가 쇠퇴하면서 차 대신 소주나 막걸리 같은 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은 여전히 차례인데 차가 아니라 주를 쓰게 되었죠. 그래서 주례로 이름을 바꾸던지 술을 차로 대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지금처럼 커피가 유행하면 언젠가 술 대신 커피로 차례를 지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묘에서 커피를 쓰는 집이 있다면서요? 예, 뭐 저희 집입니다. 저희 집은 제사와 명절 차례를 오래전에 폐지했는데요. 대신 평소에 간단한 음료와 뭐 떡이나 과일 정도를 가지고 성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저희 4대조까지 묘소를 방문하는데요. 다행히 묘가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께는 소주를 따라드리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는 믹스 커피를 따라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전에 술을 전혀 안 하시고 믹스 커피를 좋아하셨거든요. 차례가 아니라 커피래죠. 그런데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 커피를 바치는 나라도 실제로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어디예요? 커피나무의 고향인데요. 아프리카 동부의 에티오피아죠. 조상에 대한 존경심을 표시하고 신에게 무엇인가를 기원할 때 술이 아니라 커피를 바치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피가 술보다는 향이 진하니까 하늘에 있는 조상, 특히 커피를 많이 마시던 조상의 혼을 부르는 데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커피 세레모니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것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방에서 음식 준비는 여성이 하고 차례나 제사는 남성들이 주도하는 문화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훌륭합니다. 우리나라의 남성 중심, 이 여성 착취를 특징으로 하는 이 차례나 제사 문화, 명절 풍습은 제 시각으로는 좀 야만적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확 바꿀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명절과 커피인 거예요? 아니면 여성과 커피 이런 거예요? 이 커피 역사 속의 여성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요. 오래전부터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 이런 선입견이 널리 퍼져왔습니다. 이 동양과 서양이 다르지 않죠.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일, 고도의 판단력이 필요로 하는 정치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법률, 의료, 학술 등 많은 분야는 남성들의 차지였습니다. 여성들은 육아나 유흥, 간혹 예술 정도의 그 감성적인 분야에 종사해왔던 건데요. 남성은 남성의 특성에 맞는, 그리고 여성은 여성의 특성에 맞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마치 정해진 자연의 섭리나 역사의 법칙인 것처럼 그래왔죠. 한동안 미국에서 흑인은 스포츠에만 어울리는 인종이라는 편견이 있었고, 지금도 이런 편견으로 흑인을 대하는 사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흑인들의 이미지가 백인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듯이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진 겁니다. 이 커피 역사도 남성들이 주로 소재를 발굴하고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이런 편파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기여해 왔다는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죠.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피 역사에 여성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기 커피 역사에 등장하는 인물들, 주인공들은 대부분 남성인데요. 여성들이 간혹 등장하죠. 그런데 여성들이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여성들이 했다는 그 역할에 문제가 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들인가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이 커피 역사 쪽에는 꽤 알려져 있죠.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요. 모든 커피 역사책에 등장하는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게 좀 문제예요. 첫 번째 이야기는 프랑스가 배경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네덜란드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프랑스 이야기네요. 네, 1700년대 들어서 이제 유럽인들이 식민지에 커피를 옮겨 심는 경쟁이 시작됩니다. 네덜란드가 자바에서 생산한 커피를 유럽에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 1706년인데요. 당시 자바 커피는 맛이 없었습니다. 예멘에서 생산되는 커피에 비해 뭔가 맛과 향이 좀 부족했죠. 이때 이제 자바 커피를 생산하던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바 커피에 뭔가를 넣어서 예멘 커피와 비슷한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커피에다가 시나몬, 바닐라, 복숭아, 딸기 등 여러 가지 향을 넣어 만드는 요즘 유행하는 가향 커피의 거의 원조인데요. 당시 자바에서 생산되는 커피에 무엇을 넣어서 예멘 모카 커피와 비슷하게 만든 건데요. 과연 무엇을 넣었을까요? 헤이즐넛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소개된 그 가양 커피인데요. 거의 20년 전쯤이죠. 네. 인스턴트 커피에서 요즘 유행하는 아메리카노로 커피의 유행이 옮겨가는 중간쯤에 이 헤이즐넛 향이 나는 커피가 크게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헤이즐넛이 무슨 나무 열매인지 혹시 아세요? 헤이즐넛 나무라는 게 따로 있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개암나무의 열매를 헤이즐넛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 많이 있는데요. 유럽 사람들이 코릴루스 아벨라나라고 부르는 나무의 열매죠. 예로부터 지금까지 헤이즐넛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튀르키예고요. 열대 과일이 아니라 그래서 온대 과일입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에서는 재배하지를 않죠. 그럼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나는 뭔가를 넣었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잖아요. 바나나나 망고 이런 건가요? 예, 정답은 코코아죠. 예, 카카오 나무 열매의 씨앗으로 만든 가루인데요. 초콜릿 재료로 쓰이는 거죠. 이 자바 사람들이 커피에 초콜릿 향이 나게 하게끔 이 코코아를 섞은 건데요. 왜 그랬냐면요. 원래 예멘 커피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초콜릿 단맛과 연한 와인 향이거든요. 지금도 예멘 커피의 대명사 그리고 고우가 좋아했다고 하는 예멘 모카 마타리에서는 이런 향이 납니다. 네. 당시 유럽인들에게 커피는 모카항을 통해 수입되는 예멘 커피였고 초콜릿 향이 느껴지는 게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자바 커피에서는 그런 맛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초콜릿 맛이 느껴지게 코코아를 섞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코아를 섞지 않은 자바 커피는 그냥 자바 커피, 코코아를 섞은 자바 커피는 모카 커피라고 구분해서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네덜란드령 자바에서 생산되는 커피가 유럽인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하니까 프랑스가 부러워하게 됩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시장,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니콜라스 비첸이라는 사람이 암스테르담의 식물원에서 키우던 커피 나무 하나를 프랑스 왕 루이 14세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이게 1712년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시장이 왜 커피 나무를 프랑스 왕에게 보냈을까요? 왜냐하면 1600년대 후반까지 비교적 잘 나가던 네덜란드는 영국과 세 차례 큰 전쟁을 치릅니다. 이 교과서에 나오는 영난 전쟁인데요. 이 반면에 프랑스는 태양왕이라고 불리던 루이 14세 치하에서 강력한 국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좀 힘이 약해진 네덜란드가 프랑스에 아부할 필요가 있었고 그 방법의 하나가 이제 루이 14세가 좋아하는 커피나무 선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물로 보낸 커피나무는 관리 소홀로 곧 죽었습니다. 비체는 이듬해 다시 커피나무를 보내죠. 이번에는 높이가 1.5m나 되고 굵기가 1인치나 되는 아주 튼실한 나무를 보냈습니다. 아예 빨간 커피 체리가 달려있는 나무를 유리 상자에 넣어서 보냈죠. 루이 14세는 이 나무를 왕립 식물원에 보내고 또 온실도 만들고 전담 식물학자로 하여금 관리까지 하게 했죠. 이런 대접을 받은 덕분에 이 나무는 당시 프랑스에서 고귀한 나무라고 불렸습니다. 이 커피를 좋아하는 루이 14세는 이 나무에서 직접 커피 체리를 따서 이 커피를 끓여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정말 커피나무를 애지중지했죠. 그런데 루이 14세는 이 나무에서 난 커피 체리로 만든 커피를 2년 정도밖에 맛보지 못하고 맙니다. 나무가 또 죽었나요? 나무가 아니라 이번에는 루이 14세가 죽었습니다. 네. 1715년에. 그를 이어서 루이 15세가 5살 나이에 즉위를 하죠. 루이 15세가 이제 성인이 돼서 통치하던 1723년에 프랑스의 유명한 해군 장교 가브리엘 마티우 드 끌리에라는 사람이
커피나무를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마르티니크 섬에 옮겨 심는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마르티니크 섬은 나폴레옹의 부인 조세핀이 태어난 곳이죠. 조세핀의 부모는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해군 장교는 이곳에서 사탕수수 농장을 하는 프랑스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시 드클류에는 그런 목적으로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죠. 이 파리를 방문한 후 다시 이제 임지인 마르티니크로 가게 된 드클류에는 이 마르티니크가 커피나무의 적당한 기후라고 생각을 하고 커피나무를 옮겨 심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얻은 커피나무를 가지고 이제 마르티니크로 가는 배를 타죠. 그런데 이 배가 중간에 해적을 만나기도 하고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그런데 다 이겨냅니다. 이런 위기를 이겨낸 드클류에는 이제 자신이 마셔야 할 물을 또 아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나무에 물을 줄 정도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마르티니크에 옮기는 데 성공합니다. 이 마르티니크에 있는 자신의 숙소 정원에 심은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나무 울타리를 만들었다고도 하죠. 이 나무에서 커피 체리가 열리고 또 몇 년 지나자 이 섬이 엄청난 커피 산지로 바뀝니다. 네. 그리고 이 섬의 커피나무가 주변에 있는 다른 섬들 예컨대 지금의 하이티, 자마이카 등으로 옮겨 심어졌고 다시 중남미 지역으로 옮겨졌다. 이런 전설 같은 멋진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클류에는 왕립 식물원에서 커피나무를 어떻게 빼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의문입니다. 어떻게 왕립식물원 커피나무를 빼냈을까요? 오늘 주제가 여성이니까요. 네네. 커피나무를 빼내는데 여성이 등장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드클류에는 커피나무를 어떻게 빼냈는지에 관해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후에 많은 그 프랑스 역사학자들이 여성을 끌어들입니다. 사실과는 다른 얘기죠. 드클류에가 왕립식물원에 드나들 수 있었던 여성을 꿰어서 커피나무를 반출했다는 얘기가 등장을 하죠. 드클류에와 사랑을 하게 된 여성이 나라에서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커피 묘목을 몰래 사랑하는 남자에게 전달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감성적인 존재, 사랑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 남성은 이성적인 존재, 이런 생각은 꽤 오래도록 여성 차별을 합리화하는 주장으로 퍼져 있었는데요. 이런 주장을 한 서양 지성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원조라고 하면 계몽시대의 유명한 루소나 독일 철학자 칸트도 마찬가지죠. 톨스토이의 작품에도 여성을 대부분 감성적인 존재, 그래서 이 남자에게 의존해야 하는 존재로 대부분 그렸습니다. 19세기에 쓰여진 커피 역사도 이런 사상적 흐름에 보탬을 준 거죠. 친숙한 커피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은 사랑에 약한 감성적인 존재, 남성은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존재로 그린 겁니다. 드클류에의 커피나무 이식 이야기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드클류에라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쓴 글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인데요. 카리브해에 실제로 커피나무가 전파된 것은 드클류에 이야기보다 훨씬 전인 1715년경이었으니까요. 거의 8년 전입니다. 여성이 커피나무를 드클류에게 전했다는 것은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하여튼 재미있는 가짜뉴스가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보다 더 훨씬 영향력이 크다.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성을 비슷하게 묘사한 얘기가 또 있어요? 예, 지금 전 세계 커피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나라 브라질에 커피가 전파된 이야기에도 여성이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 상태였던 18세기 초에 포르투갈은 커피나무를 옮겨 심으려는 온갖 노력을 기울였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727년에 브라질 북쪽에 있는 프랑스령 기아나와 네덜란드령 기아나, 지금의 수리남이죠. 이 두 나라 사이에 국경 분쟁이 발생한 겁니다. 이를 중재하기 위해 포르투갈 출신의 브라질 장교 파레타 중령이 초청을 받아요. 이 두 나라는 이미 커피를 재배하고 있던 상태였고요. 파레타는 국경 분쟁을 중재하는 일을 하면서 커피 씨앗을 손에 넣으려고 노력했지만 성공을 역시 못합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프랑스령 기아나 총독의 부인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하면서까지 커피 씨앗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다행히 파레타의 중재 노력은 성공적이어서 출국 전날 축하 겸 환송 파티가 열렸습니다.
이 파티에 참석한 총독 부인이 파레타에게 꽃다발을 하나 전달하죠. 그 꽃다발 속에는 파레타가 원했던 커피 씨앗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징표인 이 씨앗들은 브라질 북동쪽 파라주에 뿌려졌고 이렇게 해서 브라질 커피가 시작되었다는 로맨틱한 이야기입니다. 뭐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근데 작은 커피 씨앗을 얻는데 이런 모험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죠. 1720년대에 프랑스령 기아나와 네덜란드령 기아나에서는 이미 커피가 많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는 브라질과 국경을 맞대고 있었고요. 이 커피 씨앗 몇 개를 얻는데 이런 모험이 정말 필요했는지 의문이죠. 지금처럼 국경을 통과하는데 뭐 여권이나 비자 뭐 이런 것이 요구되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뭐 잘 훈련된 강아지에게 물어오라고 해도 물어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이런 이야기가 세계 커피 시장에서 브라질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커피 역사학자들에 의해 글로 옮겨지며 퍼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프랑스 드클리웨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여성을 등장시켰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죠. 여성은 역시 사랑에 약한 감성적인 존재로 묘사되었습니다.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했다고 총독의 부인이 나라의 법칙을 어기고 커피나무를 이웃나라 군인에게 몰래 건네주었다. 여성은 국익이나 뭐 이런 것보다 사랑을 앞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글쎄요. 사랑에 약한 것이 왜 여성만일까요? 사랑에 목숨 거는 것에 남성 여성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세기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남성 중심 역사학의 전형적인 모습이 커피 역사에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레타 이야기에는 뭐 다른 버전도 있습니다. 국경 분쟁을 잘 해결한 공로로 프랑스령 기아나 총독이 파레타에게 커피 씨앗을 선물로 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너무 평범해서 책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왜 역사학자들이 여성은 감성적인 존재라는 식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했을까요? 어떤 사회든지 뭐 정치인이나 법률가 등 그 이성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상층 지위는 좀 한정적이죠. 뭐 근대 이전 시대에는 신분에 따라서 이런 지위가 뭐 세습되고 정해졌죠. 그런데 근대 사회로 진입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이런 자리를 차지하는 뭐 새로운 규칙,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한정적인 자리에 여성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성들이 이런 담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물론 서양만 그랬던 건 아니죠. 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성들을 사회적 활동에서 뭐 배제하기 위한 다양한 주의나 주장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을 통해서 남성 중심 사회가 점차 견고해진 겁니다. 커피 역사에 나타나는 여성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간경성과 에즈원의 러브 이즈 커피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